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물론 이들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취준생들 사이에서 진정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일명 킹차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성,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막,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이 모든 것이 현대차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블라인드를 비롯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글은 내부의 참담함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인에서 유튜브를 보며 조립하는 선배들. 두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쉬는 묶음 작업. 그걸 보며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 연구원들.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양로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제조업 기업에서 MZ세대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를 양로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산직 근로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만큼 세대 간 갈등과 비효율의 골이 깊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여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현대차 노동자들의 월급은 20만 원 남짓.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상이었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차도 노동자의 권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업 역군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투쟁을 존중해야 하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노동권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성공했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근로조건은 개선되었고 노조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노동자들은 중산층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정년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식에게 벼슬을 불려주던 그 관행이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제조업 기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과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이를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블라인드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덕에 들어온 20대 신입이 우리 아버지가 이 라인을 30년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저는 경쟁률 100대 1을 뚫고 들어왔는데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약자의 외침이 아니라 기득권의 몽리로 비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 맞춰진 전투적 노사관계라는 낡은 시스템이 혁신이 필요한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 지체가 진짜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감정을 빼고 숫자를 봅시다. 자동차 업계에는 HPB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죠. 이 숫자가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HP는 약 26.8시간입니다. 반면 현대차 미국 엘라바마와 조지아 공장은 20시간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라는 혁신적 공정을 도입하며 1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왜 한국 공장이 더 느릴까요?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울산 공장은 여러 차종을 한 라인에서 만드는 홀류 생산 방식이라 단순 비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조정해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설령 그 환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음 문제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묶음 작업입니다. 2명에서 3명이 할 일을 1명이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거나 조기 퇴근하는 관행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율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질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작업이 집중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근무 중 여가 활동입니다. 작업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노조가 특근급으로 맞섰던
와이파이 사태는 아직도 회자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 수십 대의 차량이 조립 라인을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내부 여론의 분열입니다. 젊은 연구직과 사무직 MZ세대 직원들이 생산직의 높은 성과급과 낮은 노동 강도를 비판하며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양로원이다라고 자조하는 글들이 블라인드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석사 졸업하고 들어와서 연봉 4천만 원입니다. 옆 건물의 생산직 선배는 고졸인데 성과급 포함 1억 2천 받습니다. 일은 제가 더 많이 하는데 말이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금은 세계 최고의 수준, 평균 연봉 1억 원 상회하나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전투적 노사 문화가 2024년 AI와 전기차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회사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행보를 보십시오. 미국 조지아주의 거대한 전기차 전용 공장 HMG MA를 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55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뉴스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이라고 보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니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내 노조 리스크가 없는 곳에 핵심 생산 기지를 둠으로써 더 이상 국내 파업에 회사의 목줄이 잡히지 않게 하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하루에 수천 대씩 차가 안 만들어지고 납품이 지연되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노조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다른 선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체코, 터키 등 전 세계의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한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미국 공장이 돌아가면 됩니다. 인도 공장이 돌아가면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노조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영진의 계산기에는 노동 유연성 확보라는 항목이 분명 굵은 글씨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울산은 현대차였습니다. 울산 없이는 현대차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울산 현대차의 여러 거점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차치하고 현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최근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초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폭스바겐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렸습니다. 첫째, 강력한 노조입니다. 독일은 노동자 권리가 강한 나라입니다. 노조의 협상력이 높고 해고가 어렵고 임금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막강합니다. 둘째, 고임금 구조입니다. 독일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품질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만든 차와 비교하면 생산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셋째, 전기차 전환 지체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에서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에게 뒤처졌습니다. 디젤 게이트 스캔들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고 전기차 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이 삼박자가 맞물려 거인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폭스바겐 노사는 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강력한 노조, 고임금 구조, 전기차 전환의 과제. 이것은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폭스바겐보다 전기차 전환에서 앞서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의 성공이 그 증거죠. 하지만 노사 구조의 경직성, 고비용 저효율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지금처럼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중국의 전기차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BYD, 니오, 샤오펑. 2023년 기준 BYD는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가격은 현대차보다 30% 저렴하고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은 것처럼
현대차의 아시아 시장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비명이 울산에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당장 망한다는 예언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내부 구조가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대차 노사는 또다시 임금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섭의 큰 쟁점 중 하나가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주 4.5일제는 금요일을 단축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를 최장 64세까지 늘리자는 요구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 고령화 시대의 생계보장, 좋은 가치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강년층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연금 받기 전 소득 공백이 크다. 노년을 늘려야 생활이 가능하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5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까요? 정년을 64세로 늘리면 공백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청년층과 취준생의 시선은 다릅니다. 정년이 들면 신규 채용문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정년을 늘리면 신입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주 4.5일제를 하면서 임금은 올려달라는 겁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노동 공급은 줄이면서 노동 가격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블라인드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산직 선배들은 금요일 반차 쓰고 골프 치러 간다는데 저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개발 일정 맞춥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또 다른 글입니다. 아버지 덕에 들어온 신입이 정년 64세까지 다닐 거면 저는 언제 들어갑니까? 30대에 취업해서 60대에 정년인데 그럼 저는 40대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노조 내부에서도 세대차가 드러난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조는 조합원 대표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내부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내부자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자, 즉 아직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의 기회를 막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투쟁이 아니라 기득권 수호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임단협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타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기본급 월 10만 원 인상, 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450%, 밀천 580만 원, 주식 30주 지급.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타결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합니다. 성과금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기본급까지 합치면 평균 연봉은 또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돈의 영역에서 협상합니다. 노조는 압박카드, 파워권으로 레버리지를 만듭니다. 막판에 사회가 보는 앞에서 수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타결됩니다. 이것은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반복 게임의 균형입니다. 매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양측은 이미 그 룰에 익숙해졌습니다. 노조는 이 정도 요구하면 저 정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회사는 이 정도 주면 넘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들이 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자신에게 유리한데 말이죠. 반대로 회사는 왜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왜 매년 수천만 원의 성과금을 주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요구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파업이 일어나면 생산이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평화롭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매년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입니다. 근무 시간은 줄어드는데 주 4.5일제 품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과의 비용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폭스바겐처럼 말이죠. 폭스바겐도 수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노조와 협상하고 임금을 올려주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장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침식하고
테슬라가 기술 격차를 벌이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독일 차를 사지 않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차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5년 타결은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현대차 울산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사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노조와 고임금 구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맞물리면 거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테슬라의 사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후발주자도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것을요. 현대차는 어느 쪽이 될까요? 매년 올라가는 임금, 줄어드는 근무 시간, 전하지 않는 생산성, 넓어지는 해외 공장과의 격차, 그리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중국 전기차.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1987년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이 통할까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유효할까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테슬라는 혁신을 멈추지 않고 폭스바겐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왜 내부에서는 양로원이라는 자조가 나올까? 그 답을 찾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던지고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게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게임이 끝나는 날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